네네. 저희가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 방송에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붙어있는 텔레그램이 있죠. 이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주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범죄 모의와 실행 이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텔레그램이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 혹은 서비스의 기능 때문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장혁영 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네. 텔레그램이라는 어떤 특정 기술을 바라볼 때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비공개 메신저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은 보안성이거든요. 그건 원래 비공개 메신저에게 요구되는 기능이죠. 근데 사실 텔레그램이 한국 시민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발휘되는 보안성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지 않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원래 한국 시민들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건 그게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도 압수수색이 안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해도 텔레그램이 잘 협조하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이에요. 이건 기술적인 보안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특히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게 된 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세월호 집회가 있었는데 추모 집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연행을 하고 국가가 그 다음에 텔레그램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카카오톡이었죠. 사람들이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통했던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회 시위 권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메신저를 샀다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줬죠. 잡히지 않는다. 안 잡힌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에 올라온 어떤 불법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냐. 확실히 이제 텔레그램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휴대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압수하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앱을 들어가서 이거 원격 압수수색이라고도 하는데 앱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사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증거 확보에 아무래도 이제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이 회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사기관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역시 이것은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폭력물과 텔레그램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기술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문화, 특히 남성 이용자들의 문화가 이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이제 동료 시민인 여성을 대하는 어떤 특정한 태도, 이게 이제 유희 문화처럼 디지털 성폭력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채널로서 텔레그램을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채널로서 이용되기 이전에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요 텔레그램 사태 이전에 이루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성적인 대상으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학습에 대한 적극성과 이런 태도는 사실은 이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빅테크 기업이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개입을 해야지
이 정도로 이 컨텐츠를 이제 말하자면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그런 이용자들의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이랑 빅테크가 국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문제는 지금은 좀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를 하면서 텔레그램이 전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 그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이제 말하자면 컨텐츠 관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남은 문제는 텔레그램, 제2의 텔레그램, 제3의 텔레그램, 또 다른 기술 이렇게 계속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과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건 결국에는 이용자들 태도랑 또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 문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이 이런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엠번방 사태 때 분명히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사회적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 그런 걸 바꾸기 위해 좀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왜 계속 이 텔레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텔레그램에서 뭐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서 텔레그램을 뭔가 더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면서 국내 이용자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메신저로 텔레그램이 있었던 거죠. 텔레그램 말고 만약에 다른 메신저가 그런 유용성과 수사기관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위챗 같은 게 한국에서 그렇게 널리 쓰였다면 위챗 썼을 거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정도의 접근성과 수사기관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런 메신저가 됐겠죠.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 이용자들이 그 시점에 이것을 접근하기가 용이하면서 국내 그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메신저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기술적인 유용성이나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그 무렵에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페이스북 메신저였을 수도 있고 위챗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수사기관이 수사하기가 어려웠고 텔레그램이 이번 사태 그리고 프랑스에서 창업자가 구금되고 체포되기 이전과 이후 확실히 텔레그램의 태도가 좀 바뀐 게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엠번방 사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컸었던 그 사태가 텔레그램 정책이나 이런 데선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거네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회적 압력이 그만큼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성들의 피해 문제가 이 기업에게 그렇게 중대 사태로 기업의 정책을 바꿀 만큼 중대 사태로 여기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역시 창업자가 구금이 되어야.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텔레그램 회사 자체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너무 이거 이렇게 메신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정말 심각한 걸 좀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쨌든